좋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GTG 원장 김종명입니다. 저녁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학년 수학 공부 방법 간단히 안내드리고 그리고 GD응답 가지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맵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학년은 이제 막 애기 티를 벗은 때죠. 근데 교과 공부랑 사고력이랑 문제결력이랑 셋 다 하기 시작하는 그런 학년이에요. 더 일찍 하는 애들도 있지만 어릴 때는 사고력하고 문제결력 두 개만 해도 되는데 3학년부터는 거기에 교과 수학을 선행학습으로 나가는 게 슬슬 시작될 때입니다. 일단 사고력하고 문제결력은 3학년하고 4학년까지는 꼭 좀 하시길 권해드려요. 해보니까 교과 수학 부담이 많으시니까 교과 위주로 슬슬 하기 시작하시고 또 몇몇 사고력 학원은 2학년 2학기나 1학기까지만 다니는 그런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되면 슬슬 문제결력이나 사고력을 정리하고 교과 위주로 가시던데 해보면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거를 4학년까지는 하는 애들이 나중에 보면 교과 1년이 일찍 스타트한 애들을 다 따라잡고 추월하더라고요. 뒤에 어려워지고 깊이가 깊어지면 사고력이 약한 애들이 아무래도 뭐 처져요. 그래서 당장은 늦는 것 같아도 더 빠른 길이 사고력과 문제결력 하는 길이다. 그리고 멀리, 깊이, 높이 가려면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걸 좀 더 하셔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력과 문제결력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지식을 쌓는 방식, 또 문제 유형을 신선한 문제 유형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어떤 미션이나 어떤 지식을 몰입해서 탐구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몰입하는 과정에서 뇌에 새로운 회로가 많이 생겨요. 그 회로가 머리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건 몰입밖에 없기 때문에 몰입하는 방식이 좋고요. 애들은 어려서 낑낑대고 혼자 풀면 머리 좋아져. 그러니까 끝까지 매달려봐. 암만 이야기해도 잘 안 돼요. 애기니까 지금. 그래서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점점 성공 경험을 쌓아서 그 신바람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어른도 어려워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는 사고력 수학은 뭐 저희 GTG 사고력 수학 또 유명 학원들 사고력 수학 전문 교재 이용하시면 좋고요. 문제결력은 사고력의 일부분입니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문제결력 외에도 공간지각력, 논리력, 연산력, 규칙파악력, 탐구력 이런 능력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밑바닥에는 과제 집착력이나 소위 끈기라고 하죠. 유연성, 창의성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고력이고요. 그 중에 어렵고 낯선 문제 푸는 파워에 해당되는 게 문제결력이에요. 사고력의 일부분이죠. 그 문제결력을 기르는 전문 교재들이 있어요. 필드 수학 1031 이런 책들이 있고요. 교과 수학의 심한 문제집도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문제결력이 길러지는데요. 해보면 이쪽 계열 애들이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 이쪽 계열 애들이 창의적 문제결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쪽이 이쪽 교과 심화 문제의 교과 문제 해결력보다 더 효과가 높더라고요.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는 효과도 높고 또 애들이 수학에 실증을 내거나 기가 죽거나 하는 부상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요거를 조금 더 권해드립니다. 사고력은 각 학원 전문 프로그램이 있고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 GTG는 몰입을 통해서 머리를 개발하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어요. 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꼭 해야 되느냐? 저희는 4학년까지는 권해드리거든요. 그 이유가요.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지식만 쌓으면 지식을 쌓으면 등급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5등급에서 시작했어요. 능력치가 좀 낮아요. 공부를 하면 4등급, 3등급까지 올라가요. 그게 공부량을 늘리니까 성적도 올라가네. 근데 어느 한계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또 능력이 약간 높은 애가 시작해서 똑같은 5등급인데 공부를 하니까 등급이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2등급까지 올라가요. 능력이 높으니까. 근데 그 이상은 잘 안 돼요. 능력이 원래 좀 1등급 레벨이었던 학생이 있어요. 공부하면 쭉쭉 올라가요. 1등급까지 가요.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식을 막 똑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1등급까지 가고 누구는 2등급에서 끝나고 누구는 3등급에서 끝나고 공부한 건 비슷한데 왜 차이 날까? 수학 머리가 달라서 그렇구나. 수학은 수학 머리가 중요해. 뭐 그런 거에 뭐 신화라면 신화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능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안 해서 그래요. 능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공부하면은 지식이 늘면서 능력도 같이 늘면은 이렇게 돼요. 5등급이에요. 능력도 낮아요. 근데 능력을 기르면서 지식도 쌓으면 쭉쭉 올라가서 나중엔 아주 높은 레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도 공부하고 능력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기르는 데는 교과 심화 문제집을 풀고 지식을 쌓다 보면 능력도 좀 늘어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으로 비유하면요. 야구를 할게요. 야구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실전 게임도 많이 뛰어요. 그렇게 하면 근육도 커지고 지구력도 커지고 뭐 이렇게 기초 체력도 길러지긴 하거든요. 실전 게임 많이 하고 기술 훈련 많이 하다 보면. 하지만 진짜 운동선수들 보면은 야구에 뭐 던지는 법, 잡는 법, 도루하는 법, 뭐 전술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기술 훈련 하면서도 기초 체력 훈련을 꼭 따로 해요. 지구력 훈련 따로 하고요. 근력 운동 따로 하고요. 민첩성 운동 따로 하고요. 꼭 따로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기초 체력 훈련을 해야지 기술도 잘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도 빨리 늘고 그리고 똑같은 기술일 때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10m 던질 수 있는 애랑 100m 던질 수 있는 애가 야구에서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다르겠죠. 100m를 12초에 뛰는 애가 있고 15초에 뛰는 애가 있으면 똑같은 기술이 있어도 점수 내는 능력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구에서 기술 훈련만 하진 않고 기초 체력을 굴리는 전문 운동을 따로 해요. 기술 운동을 해서 체력이 길러지는 것보다 전문 운동이 확실히 더 잘 길러주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식 공부가, 교과 공부가 야구 기술 훈련 같은 거고 사고력 수학이나 문제 해결력 수학은 기초 체력 훈련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4학년까지는 좀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더라. 다음 교과 수학 로드맵을 말씀드리면요. 교과 수학을 3학년 되면은 상위권 애들은 스타트를 하십시오. 아마 영재고 노린 애들은 벌써 스타트한 애들도 꽤 있어요. 3학년 이때쯤 되면
저희 학원 기준으로는 중학교 과정 하거든요. 뭐 전국으로 보면은 더 빠른 애들도 있죠. 중학교 2학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꽤 많이 하는데 꼭 그거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뭐 저희 생각에는 한 상위 4% 안에 드는 학생 같으면 자기 힘에 넘치게 할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힘껏 좀 공부를 해라. 힘껏 어떻게 되면 극심화 선행을 하셔라. 극심화 선행이 뭐냐면 초등과정에서는 최자가 들어가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최상위, 최고 수준 이런 책들 아니면 A급 이런 식이에요. 중학교 과정을 한다고 하면 A급 수학까지 블랙라벨까지 이런 것까지 하는 걸 극심화 선행이라 그래요. 이 레벨의 학생들은 사고력과 문제결력이 강하고 엉덩이 훈련도 돼 있고 열심히 할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극심화 선행을.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한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힘에 맞게 힘껏 선행학습을 해도 됩니다. 오히려 이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편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고요. 좀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 활력이 떨어진다, 활기가 떨어진다 그런 게 있고요. 또한 공부에 대해서 꾀가 나요. 공부 별거 없지. 한번 쑥 하면 아는 건데 뭐 굳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수학 아니더라도 이 레벨 학생은 뭐 자기의 지적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돼요. 특히 수학, 과학 쪽에 영재성이 강한 애들 같으면 수학, 과학 학문에서 자기의 그 영재성 또는 성장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도전 욕구나 탐구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잡기로 빠지더라고요. 어떤 애는 바둑도 하고요. 어떤 애는 게임도 하고요. 하여튼 잡기로 빠져요. 그 잡기를 컨트롤하면은 좀 회색으로 변해요. 인생이. 그래서 이 학생들은 힘껏 도전하는 게 좋더라. 그다음에 상위 4%에서 10%까지 얘들도 상위권이죠. 얘들은 나중에 3학년 끝날 때까지 한 2년 심화선에 그러니까 5학년 거까지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더라. 상위 10%는. 그리고 자기 학년 극심화를 해야 돼요. 여기는 극심화가 아니고 그냥 심하고요. 여기는 극심화 이런 거를. 그래서 A급 수학을 선행하면서는 안 권하고요. 그냥 준심화서까지만 선행하면서 하고 A급 수학 같은 거는 자기 학년 거 정도로만 하시고 대신 문제해결력 전문 교재를 꼭 병행하십시오. 이게 저는 좋은 세트 같아요. 어떤 분은 문제해결력을 기르려고 A급 수학, 최상위 수학이나 최고 수준 A급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그냥 교과 문제해결력 교재, 교과 심화 문제집으로 문제해결력 길러지긴 해요. 근데 그걸로 길러지는 것보다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전문 교재로 기르는 게 훨씬 더 잘 길러지고 후유증이나 부상도 적더라. 그래서 심화 선행하면서 문제해결력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상위 25%까지는 이제 슬슬 선행 시작하시면 돼요. 슬슬 시작하시면 돼요. 슬슬.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상위 25% 언더다. 그러면 뭐 선행 안 하거나 한 학기 예습 정도만 하시면 되고 대신 자기학년 심화를 하셔야 돼요. 특기사항은 상위 10% 언더 애들한테는 문제결력 병행하는 것 외에 요거를 같이 하십시오. 설명하기. 요게 뭐냐 하면요. 개념이나 원리 아니면은 중요한 문제 이런 거는 이렇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거를 아이 입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2단계 학생들은 기억력은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요령만 배워서 문제를 자기 기억으로 얼기설기 풀 수가 있어요. 수준이 아직은 배우는 수준이 초등학교 중학년 레벨이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고 해서 그냥 풀려요. 예를 들면은 뭐 3학년 과정을 할 때 분수의 개념을 했는데 분수의 예를 들기가 그렇고 예를 들면은 좀 뒤에 배운다 하면 분수의 나눗셈은 뒤집어서 곱해. 요 요령만 배워도 애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은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이런 설명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슬슬 들이셔야 돼요. 이거 없이 하면은 점점 개념이나 원리를 경시하고 문제의 유형이나 요령만 암기해서 가기가 쉬운데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요 설명을 하면서 부모님이 리액션 내주는 거, 와, 그렇구나. 이거 나도 어제 못했는데 설명해줘서 고마워. 이거 모르는 애들 많던데 네가 생각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자부심도 생기고 재미가 나요. 부모하고 이런 거를 지적인 성장을 가지고 부모가 관심을 기울여주고 인정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더 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재미가 나요. 신바람이 나요. 그런 부모 자식 사이에 이제 뭐 교류, 애정, 신뢰 이런 게 형성되는 계기도 되니까 이 설명하기를 꼭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힘들어요, 부모가. 설명하기를 다 들으려면. 그래서 어려운데 해주시면 좋고요. 중요한 문제도 풀이 과정을 설명하면 좋아요. 근데 애들 설명시켜보면 대부분 잘 못하거든요. 그냥요가 많아요. 저희 사고력 수학에서 이제 이런 설명하기를 계속 훈련을 하는데 저희도 한 4학년까지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을 좀 조리 있게 하는 거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좀 일찍 설명이 잘 되고 그렇긴 한데 이 설명하기는 모든 문제는 못하고 중요한 문제만 조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몇 프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하고 상담하십시오. 금방 아시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선행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선행하면 좋을까요? 극심화까지 할까요? 아니면 시험만 할까요? 2년치 할까요? 1년치 할까요? 아니면 뭐 3년 이상을 할까요? 이런 거가 궁금하실 텐데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우신 상황이면 정답률을 기준으로 알아보십시오. 정답률 70% 이쪽 저쪽이면 적당하다. 90% 넘어가면 쉽다. 속도를 올리자. 아니면 더 어려운 책을 하자. 정답률이 50% 언더면 무조건 스톱. 전문가는 뭐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집에서 하시면 50% 언더는 무조건 스톱. 스톱하시고 이건 너무 진도가 빠르거나 너무 어려운 책이니까 진도나 난이도를 낮추셔야 돼요. 한 60% 됐을 때는 갸웃갸웃 이거 노란 신호등이야. 요거는 좀 위험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좀 뭐 잘 안 되시니까 60%면은 전문가 상담하시거나 조금 70%될 때까지 속도를 늦추거나 깊이를 난이도를 낮추십시오. 정답률 70% 기준으로 판단하셔라. 그래서 90%, 50% 요게 양극단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로별로요. 만약 아직은 3학년이라 사실은 영재고를 가겠다, 사사고 가겠다, 뭐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적으실 거예요. 적으신데 요거는 왜 필요하냐면 영재고 준비하고 과학고 준비하는 애들이 대충 어느 정도 페이스로 해야지 준비 시기를 안 놓치냐면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는 고등과정 들어가야 돼요. 진도 기준으로. 문제 결력이나 이해력, 사고력, 또 엉덩이 이런 것도 이 정도 진도나 난이도를 소화할 정도로 갖춰줘야겠죠.
암만 늦어도 6학년 여름방학이 마지노선 같아요. 그거 넘어서 하시면 KMO는 준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중2 때 영재고 준비한다고 처음 왔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이제 막 하고 있던 중이에요. 그런 학생도 저희가 한 1년 해가지고 영재고 합격시키긴 하는데 저희 같은 학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그 단계면 좀 어렵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까지 고등과정 들어간다. 안전하게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단계에서는 KMO라는 시험이 필수입니다. 한 2년 잡으시면 돼요. KMO 과정이. 그다음 자사고, 또 이과 최상위, 서울대나 의대 노리는 애들 같으면은 고등과정을 중1까지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은 요거를 미리 정하지 않고요. 3학년 때는 할 수 없고요. 그냥 영재고 라인으로 가다가 해보면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사고나 일반고로 갈지, 영재고 준비 계속 할지, 한 6학년에서 중1 때 달라져요. 그거는 지금은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영재고 라인 맞춰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가 뭐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들 중에 부모님이 좀 열심히신 분들인 경우에요. 지금 저희 학원 프로그램으로는 어느 정도냐면은 학원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중1 과정반이 있고요. 6학년 1학기 과정이 있고요. 4학년 1학기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기 5학년 1학기 과정을 요번에 신설합니다. 신설하는데 여기까지가 현재 요 세 반이 저희는 영재센터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영재센터로 저희가 편성할 생각이에요. 계속 이대로 따라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따라오시면 여기 영재고 라인 준비하는 길로 접어듭니다. 그렇게 따라가시다가 한 6학년 정도 돼서 중1 정도 돼서 이렇게 분화가 돼요. 계속 영재고 준비할지 자사고 이쪽으로 갈지. 이게 6학년에서 중1, 보통 중1 때 5월 달에 KMO 시험을 치거든요. 중1 5월 달에 KMO 시험을 쳐보면 딱 판단하시기 좋아요. 그래서 좀 일찍 하시는 분은 6학년 때 갈라지고요. 중1 5월 달 KMO 시험 쳐보고 갈라집니다. 요 세 반은 그렇게 같이 갑니다. 저희가 영재센터는 굉장히 잘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 영재센터 출신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때 KMO 수상 실적이 나와요. 분당에서는 중1에 KMO 금운동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중1에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 하면 걔들은 대치동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고요. 분당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보통은 10명 넘긴 적이 없어요. 한 기수가. 적을 때는 두세 명, 한 명인 경우도 있었어요. 한 기수가. 한 명에서 한 8명 정도까지 있었는데 걔들 중에 어떤 해는 100%, 어떤 해는 한 70%, 그래서 70% 이상은 수상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50% 언더는 간 적 없는 것 같아요. 한 6, 70%, 6, 70%, 최고 낮았을 때가 6, 70%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수상을 한다. 그것도 초5, 초6, 중1 때. 초5, 초6 때 KMO 금운동을 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시죠? 예, 저희만 돼요. 또 저희 영재센터는 심지어 딴 학원보다 수업 시수도 더 적어요. KMO 치기 6개월 전 이럴 때는 딴 학원은 주 6회 새벽 1시까지 시키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때도 주 3회 10시까지 하고 어떤 해는 주 2회만 했어요. 저희 선생님이 학생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주 3회 하고도 그 실적은 넣습니다. 딴 데는 100명 쳐서 금운동이 중2에서 금운동이 10명 나올까 말까요. 10% 될까 말까인데 수상률이. 그것도 중2가. 저희는 중1,
6학년 뭐 이런 애들이 수상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일반고 이과 상위권 하는 애들은 중2 때 고등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우리 4학년 1학기 하는 애들은 요거는 저희가 노립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할 때도 심화를 우선으로 하고 문제 해결력을 꼭 병행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문과 최상위권, 뭐 문과에서 서울대를 간다, 연대 경영 간다, 뭐 이런 애들은 수학 선행은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학교 끝날 때까지 1.5년 선행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중3 때 고등 막 들어가도 돼요. 아니면 중2 여름방학 때 고등 들어가도 되고. 대신 이 학생들은 평소에는 심화하고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지금 초3 때는 얘들은 눈이 안 들어오실 거예요. 초3 때는 워낙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수학 머리를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수학 머리는 타고나서 고정불변이 아니고 좋은 방법으로 하면은 길러져요. 저희는 그 방법을 몰입을 통해서 길러주는데요. 몰입을 하면 수학머리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는 수학머리 안 돼요 하는데 걔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많이 봅니다. 이렇게. 저희 학원에 왔을 때 어머니께서 얘는 문과예요. 문과에서 절대 안 돼요 하던 애들이 저희 학원 하면서 영재고도 가고 의대도 가고 막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학머리는 변한다. 아직 3학년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충분히 저희 따라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장사 잘 안 하는데 오늘 굉장히 저희 장사를 많이 하네요. 저희가 5학년 1학기만 시작하는 거는 한번 문자가 나갔는데요. 10월 2일인가 3일인가 하여튼 수요일 날 스타트합니다. 수요일 5시부터 7시에 수업을 하니까 뭐 궁금하신 분은 상담을 저희한테 요청하십시오. 다음 교과서 공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3학년은 교과서학을 본격적으로 하는 애들이 안 많아서 요거 비중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안 하지는 않으니까요. 교과서학을 아직은 어려서 막 연산 문제집 풀고 끝, 학교 수업 듣고 끝, 아니면은 문제집 선행학습하거나 해도 그냥 문제풀이하고 끝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내용은 그냥 요령 위주로 해도 결과에서는 똑같은 100점일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방법으로 100점이냐, 요령 위주로 100점이냐 따라서 나중에 점점 차이가 벌어지니까요. 처음부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돼요. 이해 중심, 능력 중심, 정리 중심. 개념과 원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요령으로 하지 말고 꼭 왜라는 요거를 던져요. 던져서 자기가 답을 하면서 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 수학이 재미도 있고요. 유형별로 다 안 외워도 되니까 좋아요. 능력 중심은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기르면서 하셔라. 이런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고 문제를 많이 풀리시거나 어려운 문제를 잘 못 푸니까 어려운 문제를 나올 수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학습을 하게 만드는 방식을 택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양치기, 학습, 암기 이거로 가면요. 당장은 어려운 문제도 풀려요. 초등학교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없거든요. 뻔한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열심히 시키면은 잘 푸는 것 같아요. 최상위 뭐 이런 것도 쑥쑥 푸는 것 같거든요. 오답노트 하고 몇 번 풀리면. 근데 이런 방식으로 누가 가르쳐주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가거나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나올 만한 문제를 다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중학교 가면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고등과정 올라가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암기 불가능한 시점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성적이 쭉쭉 내려가요. 그래서 수능 킬러 문제 같은 변별력 문제들은 일부러 시중 문제집에 없는 것만 골라서 내거든요.
그런 걸 못 풀게 되는 거죠. 그 얘들은 고교학점제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능력이 약하고 암기하면은 심화 교과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심화 교과를 못 들으면은 얘들 시대는 수능도 없고 내신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변별력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심화 과목이 가장 중요한 입학 기준, 팩터, 영향을 미치는,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텐데 심화 과목을 수강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능력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정리 중심, 이거는 문제를 자꾸 풀어 제끼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배우는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 권을 오답노트 해가면서 한 번씩 푸는 것보다는 한 권을 세 번 푸는 게 좋아요. 저희는 거기에다 더해서 AI 누적 테스트를 이제 도입했어요. 아이고, 어렵네요. AI 누적 테스트가 뭐냐면 틀렸던 문제를 까먹을만 할 때마다 계속 출제를 해서 일일 테스트에서 누적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 기억에 있던 거를 자꾸 인출하는, 꺼내는 연습을 하니까 장기 기억으로 가고 그거가 누적해서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모든 지식이 좀 기반 지식, 장기 기억으로 전환돼서 정리가 잘 돼요. 그리고 이런 거 한 권을 세 번 보고 누적 테스트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부모님들이 이제 수학하고 사회과학 공부하는 거고 동일하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동일하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조금 과목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는 개념이 많아요. 그런데 개념을 알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뭐 별로 안 어려워요. 응용을 조금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개념이 조금 더 적은데 응용을 조금 더 하고 깊이가 좀 더 있어요. 근데 수학은 개념이 진짜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대신에 저 깊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해했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번 응용을 해야 돼요. 그런 특성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개념이 적은 대신 깊어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Y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초등과정이야 뭐 Y 몇 번 안 해도 되고 심지어는 Y를 안 하고 이유를 몰라도 풀 수 있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고등과정 가면 선생님이 Y를 다 설명을 안 해주세요. 교과서에도 교과서는 보통 있는데 참고서에는 대부분 개념 원리가 없는 개념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앞에 요령만 딱 적어놨어요. 요령만 딱 적어놓고 왜 이 개념이 무슨 뜻인지 설명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요약한 거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애들이 개념 원리를 몰라요.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최상위권 애들은 선생님도 안 알려주고 대부분의 참고서에도 없어도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미분의 의미가 뭔지, 극대값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걸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와해를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알고 있는 기반 지식까지 내려가서 어린애한테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공부합니다. 그렇게 와해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거를 이 초등학교 공부 막 교과 공부 시작하는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문제 해결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해야 되고 능력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과학은 일타 강사가 아주 도움이 돼요. 사회는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대강사가 쫙 정리해주면 자기가 알 수 없는, 예를 들면 대동법이라고 교과서에 있어요. 하지만 그 세금 제도의 변천사 이런 거는 교과서에도 없고 자기가 정리할 수 없는 걸 선생님이 쫙 정리를 해주세요. 세금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동법이 도입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 200년인가 100년이 걸리거든요. 뭐 그런 과정을 쫙 설명해 주면서 꿰어줘요. 그러면 쫙 이해가 잘 되고 문제도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많고 깊이가 얕기 때문에 일타 강사가 잘 정리해주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수학은 안 그래요. 아무리 일타 강사, 초일류 강사가 설명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결국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서 1등급까지 가려면 문제 결력을 기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혼자서 역기를 들어야만 돼요. 코치가 암만 역기를 들고 제가 그 코치가 역기 드는 과정을 자세히 보고 설명을 들어도 근육이 안 길러져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공부를 할 때 수학 머리가 있는 거 아니냐, 머리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냐, 우리 애는 이 정도 머리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 수학 머리가 개발됩니다.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능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암만 공부를 많이 해도 성적이 어느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머리 타고나고 자기 머리의 한계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방법을 하면 능력도 개발이 됩니다. 그 좋은 방법이 뭐냐? 몰입입니다. 몰입. 저희 학원 애들이 사고력 수학을 처음 들을 때 어떤 애들은 1분, 2분 만에 도와주세요. 저 몰라요. 그래요. 아니, 네가 해봐 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GTG 학원은 날로 먹는다 그래요. 선생님은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그냥 저보고 풀라고 한다고. 근데 그러던 애들이 안 가르쳐준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고 엎드려 있고 그런 애들이 저희하고 6개월, 1년 이렇게 다니면은 나중에는 40분, 50분 동안 한 문제를 풀려고 안 풀려도 막 계속 매달려 있고요. 제가 얘들아 힌트 줄까? 도와줄까? 하면 싫어 막 그래요. 자기 힘으로 몰입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해봤고 그러면 진짜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런 성공 경험이 쌓이니까 점점 몰입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두뇌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도 이해 중심, 능력 중심, 정리 중심으로 딱 하면은 지식이나 개념도 탄탄하니까 능력 합쳐져서 문제가 잘 풀리고 학습도 쭉쭉 나가요. 그래서 저희 교과는 보면은 똑같은 주3회 수업을 할 때 저희는 주2회는 교과를 하고 주1회는 문제결력 수학, 사고력 수학 이걸 꼭 끼워넣어서 같이 해요. 남들은 3번 다 교과를 할 때. 더 느릴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느려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를 쭉쭉 풀어요. 선생님이 막 칠판 수업하면서 심화 문제 가르치고 또 오답노트 시키고 체크하고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쭉쭉 나가니까 주 2회만 수업해도 남들 주 3회 수업하는 진도를 나가져요. 어떤 경우는 더 빠른 경우도 있고 같은 거 그래요. 애들은 더 재밌어하고 더 어려운 문제도 잘 풀고 그렇게 돼요. 그 이유가 능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많이 하면은 많이 올라가요.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재수까지 했는데 수학이 5등급이에요. 4.5등급이 전국 평균이거든요. 전체 9등급이라서. 그 5등급이니까 전국 평균도 안 돼요. 분당 같은 교육특구에서는 좀 밑에죠. 그러던 애였는데 저하고 삼수할 때 이제 좋은 방법으로 했죠. 머리 다 굵어 지내고 재수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또 했겠어요, 나를. 해도 그 점수니까 아우 니는 수학 머리가 그런갑다 했는데 걔 1등급 했어요, 수능으로. 어떤 애는 8등급이에요. 하위 10%예요. 걔가 1등급 하는 것도 있습니다. 1년 만에 아니에요. 그 경우는 이제 고1 때 8등급인데 고3 수능에서 1등급 한 거예요. 3년 걸린 거긴 한데 한 3, 4년이면 충분히 최하위권도 1등급 나옵니다. 자, 초등 때 잘하다가 처지는 애들, 지금 3학년 때 잘하다가 학년이 올라가서 처지는 애들 있을 수 있어요. 꽤 많거든요. 대표적인 이유는 이해를 안 하고 암기식으로 공부하고 능력을 안 기르고 유형 암기를 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해와 능력 이 두 개를 안 하면서 암기를 하니까 가지고 성적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하긴 하는데 강제노동, 아오지 탕탕이 끌려가서 막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들려고, 뭐 남을 이기려고, 좋은 학교 가려고, 안 하면 혼나니까.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억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자체에 동기가 있다기보다는 공부 외적인 데서 동기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적 동기가 없으면 꾀를 내요. 1시간 앉아 있어라 하면은 1시간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어요. 10페이지 풀고 가라 하면 10페이지를 막 개발세발로 빨리 하고 가버려요. 모르는 건 펼쳐치고. 이게 이제 외적 동기 때문에 하는 거죠.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강제노동이에요. 그게 몸에 배 있으면 성적이 점점 떨어지죠. 어릴 때는 관리해서 공부 시간이 남보다 많으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일일이 케어할 수 있고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은 남들도 공부 시간 많고 그리고 남들 부모님이 일일이 케어할 수도 없고 어려워서 몰라서 또 학교에 있는 시간, 학원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케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대충 눈치껏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성적이 떨어져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독서 부족이 독해력도 적고 또 독서도 부족해서 성적이 떨어져요. 반대로 말하면 독서가 돼 있고 비문학 독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독해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는 게 갈수록 성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줄 세우기 상대 비교를 하는 애들은 멘탈이 약해져요. 동기도 진짜 실력을 올리는데 안 맞춰져 있고 점수 받는데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력을 잘 못 올리더라고요. 유리 멘탈이 돼요. 한 줄 세우기면. 그래서 절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 경쟁에 너무 초점 맞춰지면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자, 엄마표로 공부할 때 조심할 거.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4일째 하고 있는데 제가 체력이 좋지 않아서 체력이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져서 이거 하나 마시고 할게요.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표로 공부할 때 제가 보내드린 거는 이렇게 세트로 맞춰서 하십시오. 이게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기본서 한 권, 준심화서 한 권, 문제결력 전문교재 한 권. 요거는 사고력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두 개는 뭐 구별 잘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필드 수학 1031 모두 다 영재 사고력, 사고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고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문제결력은 문제집, 문제풀이 중심이고요. 얘는 그거 외에 뭐 교구도 있고 게임도 하고 퍼즐도 풀고 토론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 외에 다른 것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공간지각력을 기르려면 교구를 많이 만져야 되고요. 논리력을 기르려면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부모님들은 교과 외에 추가로 더하는 뭐 그런 거 좀 어려운 거 막 문제 푸는 거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요거를 꼭 병행하시고요. 준심화서로 많이 쓰는 거는 디딤돌 응용 응용 해결의 법칙 1등 수학 이런 교재를 많이 씁니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최상위 S 요 순서로 어렵습니다. 준심화서 중에 끝판왕이 최상위 S고요. 준심화서 중에 이제 도입 제일 그나마 좀 쉬운 책이 디딤돌 응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에 한 권 뭐 적당히 고르시면 됩니다. 세 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서 많이 쓰시는 건 뭐 디딤돌 기본 하셔도 좋고요. 디딤돌 기본 말고 요거는 이제 독해력 좀 약한 애들이고 독해력이 좋은 애들은
저는 생각 수학도 좋더라고요. 생각 수학.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우등생 해법 수학, 뭐 이런 전통이 있는 큰 출판사의 기본서들 다 좋습니다. 센 수학은 좀 특별한데요. 기본서와 준심화서의 중간쯤 되거나 약간 준심화서에 가까워요. 그래서 근데 저는 센을 좀 그닥 좋아하지 않는 문제지. 왜냐하면 문제수가 너무 많고요. 기본 설하기에는 시스템이 좀 어렵고 심화설하기엔 시스템의 양이 적고 그래요. 그래서 센 한 권으로 끝낼 작전이시면 모르겠는데 뭐 저 같으면은 그냥 조금 더 양이 많아지더라도 기본서 한 권, 준심화서 한 권, 두 권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센은 개념이나 원리 설명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이 요령 위주로 요약 설명만 있어서 누군가가 개념과 원리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좀 단점이고요. 설명이 제일 잘 돼 있는 건 생각 수학이에요. 디딤도 기본도 잘 돼 있는데 애들이 하다 보면 애들 혼자 힘으로 읽고 하다 그러면 그냥 요령만 배우더라고요. 생각 수학은 좀 더 읽을 게 많아서 좋고요. 근데 독해력 약한 애들은 생각 수학 못해요. 자, 극심화서는 주로 최자가 붙은 애들이거든요. 최상위, 최고 수준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 얘는 매우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저는 1학년, 2학년은 비추천입니다. 그냥 선택도 아니고 하지 마세요. 너무 난이도가 들쭉날쭉하고요. 억지스러운 문제가 많아요. 3학년부터는 뭐 최상위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매우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우리 학원에 테스트 보러 오는 애들 중에요. 최상위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 중에 많은 경우가 그냥 기본사나 준심화사까지만 했어요 보다 성적이 더 안 나와요. 거의 뭐 제가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관찰한 거기 때문에 통계가 많습니다. 뭐, 반 이상은 최상위 했어요 하면, 얘 성적 안 좋겠구나. 반이 넘어가요. 근데 성적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수학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겨 있고요. 그리고 꽤 많은 경우, 대부분까지는 아닌데 꽤 많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사이가 벌써 나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모 자식 사이 갈라놓는 경우도 많고요. 애들도 나 수학 못해. 수학은 재미없어. 수학 괴로워. 그렇게 만드는 원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 문제도 제대로 못 푸는 애로 만드는 네,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자 붙은 애들은 학생의 문제 결력이나 사고력을 잘 관찰하셔서 하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좀 안 맞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냥 중심화서까지만 하시고 문제 결력을 하십시오. 그 시간에. 왜냐하면 최상위를 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게 두 가지인데요. 자, 개념이나 원리에 심화가 있어요. 심화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결력을 기른다는 의미 두 가지거든요. 근데 개념이나 원리의 심화는 준심화서로도 할 수 있어요. 요거로도 할 수 있어요. 준심화서로 할 수 있고 최상위로 해서 더 심화되는 이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도 충분하고요. 대신 문제 결력을 기르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 결력 전문 교재가 더 효과적이고 더 부상 위험도 적고 애들도 더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따로따로 준심화서랑 문제 결력 전문 교재가 커버하니까 굳이 최상위 안 해도 되더라. 하려면 매우 조심스럽게 하세요. 뭐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이런 애들 다 최상위 했다고 하던데요. 영재고 간 애들 다 최상위 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위를 해서 갔는지 최상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인지. 저는 최상위를 했는데도 갔다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얘들이 뭐 그렇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희 학원도 시킵니다. 최상위를. 근데 맞는 애들한테 시켜요. 근데 부모님들은 모르시는 경우 많고
남 따라가는 경우 많고, 뭐, 남 의식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고, 뭐, 그래요. 그래서 최상위를 한다고 해서 최상위권 되는 거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 많으니까 꼭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선행은 이제 3학년부터는 좀 하십시오. 제가 우리 학원 학생들 중에 사고력을 제가 수업하는 애들은 아니까요. 뭐 이제 선행하셔야 됩니다. 3학년 1학기부터 안내를 드렸어요. 그때 저희가 3학년 1학기 때 이제 막 일반 스타트 할 때 그때 걔들이 4학년 1학기인가 1년 전에 정도 하는 반으로 스타트 했거든요. 그러니까 5학년 1학기로 스타트 했어요. 하여튼 스타트 했는데 지금은 까마득하게 벌어져 있어요. 그때 했던 애들이 엄마표로 했던 애들 수학 머리는 충분히 일반급인데 까마득하게 벌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못 따라가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따라가지긴 하는데 나중에 바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누적되고 나면은 머리도 차이 나요. 사고력 수학만 한 애하고 문제 결력이랑 교과 선행까지, 교과 심화까지 한 애랑 꽤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많이 한 애가 더 해피해요. 희한하죠? 부모님이 막 쪼으면서 한 거 아니면 딱 자기 힘에 도전적인 정도 맞게 수준에 맞게 진도를 나가면 오히려 그게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서 해피해요. 근데 너무 시시하게 나가면서 막 100점 맞으려고 반복하고 이러면 완전 수학 싫어하게 돼요. 너무 시시한 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선행은 힘에 맞게 하시고, 그래서 정답률 아까 70%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다음 수학 교양도서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뭐 수학 공하고 과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수학 뒤집기 이런 것도 있고, 또 수학자가 들려주는 무슨 이야기 자언과 모험에서 나온 그런 시리즈도 있는데요. 뭐 그런 전집을 하시면 이제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좋은 방식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수학 쪽에 이제 애들이 좀 책을 고르게 하시면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거 골라요. 뭐 그렇게 하고 앗 시리즈도 괜찮죠. 뭐 수학이 두근두근 이런 거 있잖아요. 앗 시리즈도 좋고 그런 거 수학 교양도서 많이 읽으면 내용적으로 선행학습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쭉 진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행학습에 좀 부정적이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연산훈련은요, 연산학습지는 3학년까지만 하십시오. 좀 더 이렇게 줄이려면 3학년 1학년, 1학기 과정까지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단위 연산을 배워요. 한 자릿수 더하기 빼기, 한 자릿수 곱셈,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곱셈,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릿수 나눗셈까지. 이게 단위 연산이거든요. 이 단위 연산을 배워요. 이 단위 연산을 이용해서 세 자릿수 덧셈이라면 한 자릿수 덧셈을 알고리즘에 따라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와 정확도를 결정하는 건 단위 연산이에요. 단위 연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외에 4학년, 5학년, 6학년 과정을 연산학습지로 하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연산 속도와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고요. 오히려 불필요하게 반복이 많고 훈련이 많아서 머리가 좀 있는데 상위 4분의 1 안에 드는 애들한테는 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때는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오히려 중학교 과정은 연산학습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상위권도. 너무 상위권 애들은 뭐 그 레벨을 넘어섰을 건데 상위 한 30% 근처까지는 아주 도움이 돼요. 중학교 연산은. 그래서 고1 과정까지, 고2부터는 아니에요. 중1부터 고1까지는 연산 학습지도 쫙 한번 나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것만 하면 머리 굳어져요. 그래서 사고력 연산을 섞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머리가 굳어져요. 연산만 하니까. 3학년 1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연산 부정확하고 느린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1, 2, 3학년 과정을 연산학습지를 좀 해야 돼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면 4학년, 5학년 때 연산학습지 한만 해도 안 빨라져요. 안 정확해져요. 오히려 1, 2, 3학년 걸 복습을 하십시오. 복습하는데 좋은 교재는 뭐 기탄, 구모는 너무 힘들고요.
뭐 바빠 이런 거 좋습니다. 바빠가 좀 압축해서 돼 있어요. 바빠가 뭐냐면 바빠라고 쳐보십시오. 그럼 나옵니다. 예, 제가 바빠에 이제 추천사를 써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도움돼요. 어, 자,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연산훈련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도움되는 활동을 넣어놨어요. 예, 참고하시고 공간지각력은 많이 만져야 돼요. 3학년, 4학년까지가 그나마 여유 있을 때예요. 5학년, 6학년 되면 교과 부담 너무 커서 만지고 있을 시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만지고 상상하고 관찰하고 좀 해야 돼요. 이거를 하는데 뭐 저희 사고력 수학 이용하면 좋습니다. 저희만큼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저희는 지식을 좀 적게 하더라도 능력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만지게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하시거나 이럴 때 필요한 활동을 모아놓은 게 저희 블로그에 있어요. 이용하십시오. 저희가 요거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다운받아서 찾아가시면 되고 데스크에 요청하시면 돼요. 수학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뭐 애들 틀렸을 때 혼내시면 최악이고요. 혼내지 않더라도 표정이나 목소리만 바뀌어도 이 정도만 하셔도 애들은 위축돼요. 그렇게까지 마시고 맞았으면 어려운데 맞았네. 어떻게 풀었니? 방법 설명해줘. 그러니까 성공을 증폭시켜 주는 거죠. 성취감을. 뭐야 열심히 하더니 역시 일단 역시 우리 아들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똑똑해 천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못 풀면은 안 똑똑이고 안 천재로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나 재능을 칭찬하지 마시고 노력이나 과정을 칭찬하시면 돼요. 틀리면 한숨 쉬지 마시고 틀릴 수도 있지. 다 맞으면 문제집 잘못한 거야. 틀리면서 배우는 거지. 자, 다시 한번 풀어보자. 두 번에도 어렵네? 찾아봐봐. 우리가 모르는 거 이용인지 찾아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낑낑거리면서 한번 생각해봐. 좋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틀려도 벌써 위축된 애들이 있어요. 3학년쯤 되면 나 수학 못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려우면 나 배워야 돼요. 금방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고력 수학 이용하시면 그런 애들 과제 입착력이 좋아집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우시면 집에서 퍼즐이나 뭐 이런 걸 좀 이용하십시오. 저희가 여러 것도 저희 블로그에 오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공부 동기부여할 때 이건 큰 애들 용에다 넘어갈게요. 일단 잔소리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처벌하는 것, 당근과 채찍으로 하시기가 쉬운데 특히 잔소리죠. 왜냐면 보면은 이제 부하가 올라오죠. 저도 제 아들 못 가르치고 제 딸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자님도 못했는데 공자님도 자기 자식을 안 가르치고 손자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뭐 저도 뭐 어렵죠. 그래서 그런데 잔소리 올라와요. 근데 잔소리로 애는 안 바뀐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자녀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으냐면 성적 올라가면 뭐 줄게. 100점 맞으면 어떻게 할게. 못하면 잔소리하고 혼내거나 처벌하거나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동기는 올라가요. 근데 잘 안 돼요. 하버드 대학 프라이어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성적 올라가면 뭐 100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룹하고 그냥 책 읽으면 스티커 줄게 숙제 해오면 쿠폰 줄게 출석하면은 뭐 줄게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공부하는 방법 그 하나하나에 보상을 걸거나 피드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출, 결과에 대한 보상하고 노력, 투입에 대한 비타민 먹어라. 그랬는데 제가 음소거 조금 할게요.
필요하시면 켜서 하십시오.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한 거는 애들은 점수는 잘 받고 싶어요. 동기가 없진 않아요. 100만 원씩 주고 하니까. 근데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 하나하나에 보상을 했던 애들, 작은 보상인데도 성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시험을 잘 치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공부하는 법을 3학년들은 이제 배울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제 공부하는 방법, 정기적인 시간에 시간을 낸다. 예를 들면은 정해진 숙제를 한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몇 번 더 한다. 공부한 거를 좀 정리를 한다. 오답 노트를 한다. 많죠, 그죠? 주로 공부 시간 확보가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긴 한데, 그런 거를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게 왜 필요하고 이런 잔소리 해봤자, 설득을 해봤자 안 먹혀요. 특히 남자애들은 다 안 먹혀요. 그래서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데,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그렇게 낮추면 습관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아주 작게 하십시오. 제가 이게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 원제는 타이니 헤빗인데요. 저자가 포그인데요. 포그라는 분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면 푸시업 2개. 아주 간단하죠. 그것만 했는데 나중에는 푸시업을 수십 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어떤 분은 헬스클럽 갈 때 이제 시간을 정해요. 예를 들면은 밥 숟가락 내려놓고 나면 운동화를 신는다. 예요. 운동화 신는 거야. 그리고 집에 앉아도 돼. 근데 헬스클럽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냥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작게 쪼개가지고 너무너무 시시할 정도로 작은 것부터 해서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잘할 수 있는 거, 기왕이면 재밌는 거. 저희 사고력 수학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쉬운 거, 재밌는 거,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조금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도록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 뒤에 가면 엄청 어려운 건데 어른도 어려워하는 거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막 매달려서 1시간씩 매달려 있어요. 저희가 오래 매달려 낑낑거리고 머리 써봐 이렇게 암만 설득해도 안 되는 거를 이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애들이 해요. 이게 몰입이 이루도록 하는 저희만의 노하우, GTG의 이제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러분이 도와주실 게, 이 작은 걸 했어요. 공부를 하면 뭐, 1시간 앉아있기, 뭐, 이런 거 아니고, 5분 앉아있기, 1분 앉아있기, 시간 되면 딱 책상에 가기, 갔다가 일어나도 돼. 뭐, 그 정도만 해도 그때마다 축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포그란 분이 치실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치실 좀 귀찮은 거예요. 또 자기는 좀 이가 촘촘해서 치실이 잘 안 들어간대요. 근데 치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잇몸병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치실을 한 개만 하기로 할게요. 이 전체가 아니고 이 한 개만 치실을 하기. 그러고 나서 이 한 개 하고 나면 거울을 보면서 포구, 잘했어!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아니, 와! 따보! 잘했어.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계속 실패했던 게 점점 71로 2개, 3개 하고 나중에는 71수가 완전 개인 거예요. 그거 외에도 뭐 한식 갖다서 푸시업 하는 것도 하고 나서 됐어! 뭐 이 정도만 해줘도 축하를 해주는데 셀프 축하인데도 습관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축하에 뭔가 있다 생각을 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작은 행동 하나에 뭔가 축하를 해주고 인정해주는 요건데도 습관으로 정착되는 비율이 아주 다른 거예요. 훨씬 더 습관으로 잘 정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화한 게 축하의 힘이에요. 그래서 뇌를 중독시키는 거예요. 이 긍정적 경험, 작은 축하 하나가. 그래서 습관이 형성되려면 뭐 21일 동안 반복하면 형성된다. 뭐 70일 반복하면 형성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이 습관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알아낸 건 그게 아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것은 감정이다. 어떤 경우는 정말 하기 싫은 거는 1년을 했어요.
외적 동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 습관이 확 없어져요. 저를 예를 들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침마다 공부했어요. 저는 방위다서 1년 반을 구보를 했어요. 1년 반 정도 반복했으면 습관 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군대 딱 제대하니까 그 습관 싹 없어졌어요. 반복이 아니에요. 또 어떤 거는 딱 한 번 했는데 바로 습관이 돼요. 마약 중독, 뭐 도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습관의 비밀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제일 좋은 게 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게 아까 그 하버드 대학 실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하면. 예를 들면은 대학교 가면 좋은 대학 가면 네가 이런 보상이 있어. 사회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이런 학벌 자산을 가진 게 얼마나 좋은지 초3 데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얘한테는 이게 별로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책상에 앉았어. 정해진 시간에. 앉았다만 일어났어요. 그래도 엄마가, 오, 잘했어, 잘했어. 야, 이제 약속을 지켰구나. 잘했어. 계획한 대로 했네. 요것만 해도 점점 느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의 공부를 해내는 거로 발전이 돼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를 도와주는 거는 뭐 잔소리를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세팅해 주시는 건데 그거를 할 때는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축하, 관심과 인정과 축하인 거예요. 근데 이 축하는 우리 인간이 배워야 되는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제일 처음 양치했을 때 칭찬하고 했겠죠. 근데 지금 아이가 3학년쯤 되면은 대체로 자기 전에 자기 혼자 양치한단 말이에요. 뭐 그게 양치 아니더라도 자기 혼자 하는 뭐가 있다고 쳐요. 안 흘리고 밥 먹잖아요. 그죠? 3학년만 돼도. 근데 그거 양치했다고 여러분 매일매일 인정하고 축하해 주나요? 아니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양치 안 하고 잤어. 그럼 혼내죠. 그 애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차를 때 한 말도 안 하더니 여러분 회사를 다녀요. 막 열심히 했어. 시키지 않은 일도 막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했어. 야근도 하고 뭐 시키지 않았는데 뭐 해서 성과도 냈어.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보너스 하나 안 주더니 내가 계약을 다 오고 뭐 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어쩌다 하면 실수했어. 어쩌다 하면 지각했어. 와서 이리 와봐 김대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잔소리 들어서 지각 안 하고 하여튼 회사에서 하라는 일 하고 싶겠어요? 잘 안 되죠. 억지로 뭐라고 하면은 뭐 이제 하는 실용만 되겠죠. 진짜 전심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까요? 안 그렇죠.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어요. 뭐 저는 이 책이 참 저한테 교육적으로 인사이트를 줘서 이렇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거 이게 뒤통수치기라는 게 잘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뭔가 거슬리는 게 있으면 나서 막 지적하고 혼내고 잔소리하고 훈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 말고 이분이 이제 그 범고래가 막 쇼하는 걸 본 거예요. 조련사한테 가서 이 봉고래가 이런 멋진 묘기를 하도록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네,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봉고래를 때리고 잔소리하고 막 그래서 이 묘기를 시켰을까요? 안 되죠. 봉고래 7톤 어마어마한 그 포식자인데 못하죠. 조련사 정도는 한 방에 물어 죽일 수 있는데 감히 그렇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예를 들면 점프를 예를 들면 물 밑에 밧줄을 놔둔대요. 동거이가 막 헤엄치다가 어쩌다 밧줄 위를 지나가면 칭찬을 해주고 막 쓰다듬어 주고 먹이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 왜 받았는지.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아 밧줄하고 한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밧줄을 조금씩 올린대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물 위로 올리는데도 지나가는 거예요. 더 높이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프하게 만든대요. 그게 고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시간 공부하기를 바란다면 2시간 공부할 때 칭찬하지 마시고 1분이라도 뭔가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원하는 행동을 하면 그때 인정을 하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 인간은 과실편 형성이라고 해서 잘못된 거를 눈에 먼저 보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도록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거를 눈여겨보면은 자기가 죽거나 집단이 몰살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거를 고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녀한테도 평소에 잘하던 건 안 보여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자녀의 그 많은 모습은 사실은 여러분이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고 좋은 행동, 좋은 태도를 만들어주고 싶으시면 조금이라도 뭐가 나오면 축하를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습관 형성의 비밀, 태도 형성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주면 걔는 잘못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가 지적하지 않으면 잘못을 고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아이는 자존심이 있어요. 잘하고 싶어 합니다. 발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가 자랐으면 하는 쪽으로 빛을 비추십시오. 그러면 친구는 그 빛 쪽으로 자랍니다. 반대로 갈 때 때리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원하는 쪽으로 친구이 자라지는 않거든요. 최상위권 부모님의 공통점? 네,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상위권 부모님이 되실 충분한 자질이 있으십니다. 이 야밤에 피곤하실 텐데 이 설명에 그닥 이렇게 재밌지도 않은데 듣고 계시잖아요. 대단하신 열의가 있으세요. 그리고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생각에는 공부 잘하려면 최상위권이 되려면 국어가 잘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제 독서가 아니에요. 이해력 또는 언어 사고력, 문해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고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독서가 되는 애들은 부모 외에 위대한 인류의 스승을 자기 스승으로 삼고 그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렇게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독서인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도 괜찮죠. 괜찮은데 어쨌든 독서가 가장 중요한 걸 알아요. 국어가. 그다음 본인이 꾸준히 열심히 하는 뭐가 있어요. 사춘기 되면은 이제 잔소리는 절대 못 가르치니까 본인이 하는 뒷모습을 보고 애도 꾸준히 열심히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알고 깊이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부터 아이와 부모 사이에 감정 계좌에 잔고를 두둑히 쌓으셔야 돼요. 신뢰, 사랑, 이런 거를 쌓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를 잘 알고 깊이 공감해야 돼요. 이야기 너무 하니까 길어져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책이 스스로 뒤집는 붕어빵이라는 책인데요. 수능 만점 받고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한 분이에요. 김진영 씨. 지금 의대 본과 1학년인가 그래요. 젊죠. 이 양반이 6학년 때 백혈병이 생겨요. 그래서 한 4년 투병했어요. 중학교 과정 올 때까지 하여튼 계속 투병을 하는 거예요. 항암제 맞고 열이 오르고 병원에 가야 되고 학교도 뭐 많이 빠지는 거예요. 학원은 응감샘피 꿈도 못 내고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서도 공부하고요. 시험을 앞두고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데 다 이해하죠. 너 지금 병원에 있은 날이 그렇게 많은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느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뽑은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부모를 존경합니다. 엄마가 식당에 일하면서 자기를 키우는데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를 존경하면은 뭐안 시켜도 합니다. 부모님이 그 항암제 치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식당 일하면서 그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얼마나 공부하라고 막 다그치고 했겠어요. 없죠. 우리 말리죠. 아플까 봐 걱정된다고. 근데 하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사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지혜롭게 잘 키우신 분인데 어릴 때 여러 가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도록 유도를 해요. 처음에는 조금 뭘 걸기도 하거든요. 장난감 사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요. 대표적인 예가 한자급수 시험이에요. 어릴 때 한자급수 시험을 유도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걸고 자기가 공부해서 8급, 7급, 6급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뭐 이제 그 자체의 재미에 빠져요. 노력을 했더니 급수를 따고 그때 성취감을 느껴요. 더 어려운 걸 하니까 더 해요. 그러니까 이 성취감의 선순환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쫙 몰입이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하면 피드백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이 되는데 성공하는 피드백이 있으면 성취감이 확 커져요. 그때 도파민이 확 분비되고 중독이 돼요. 중독이라는 게 나쁜 의미인데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신바람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1급까지 따요. 한자 1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초등학교 때 백혈병 발병하기 전에 하거든요. 그 책에도 썼는데 자기가 3급인가 뭐 치고 이렇게 두툼하게 쌓인 그 연습한 종이를 보면서 노력에 대해서도 가치를 알게 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그 맛도 알고 자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써놓는데 이게 바로 신바람의 선순환인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때 몰입 경험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믿어주는 만큼 자기 정체성의 수준이 올라가요. 코찔찔이 찡찡이로 생각하면 계속 찡찡거릴 거고요. 너는 참 존경하는 아이야. 잘 될 거야. 이런 게 중요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그 의사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나도 이렇게 서울대 병원의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나도 그런 레벨의 사람으로 살려고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말투나 행동 거지나 이런 걸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그쪽에 맞춰진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잔소리에서 하나하나 교정하면 애를 낮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너는 내가 온실 속에서 보호하고 일일이 케어해야 되는 대상으로 믿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온실밖에 못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애도 그걸 받아들여요. 나는 내 혼자는 잘 못해. 누군가가 도움받고 케어해주고 이끌어줘야 돼.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백혈병 걸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주저앉겠죠. 자, 아이고, 쳐진다고 쳐진다 너무 길어졌네요. 40분에 하려고 했는데 40분 더 했네요. 질의응답 핵심인데 죄송합니다. 자,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시는 중에 사전 질문 보내신 분 있어서 할게요. 영과고 목표인 경우에 성대 경시와 같은 시험은 계속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외부 경시대회, 경시대회는 양날의 검 같아요. 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근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부모님이 이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너를 뜨실 것 같으면 하지 마셔라. 근데 괜찮아. 못 나와도 되고, 즐거운 도전이야. 도전해서, 예를 들면 마라톤 대회 나갔어요. 꼭 3시간 안에 뛰어야 되는 거 아니고,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지난 대회보다 더 성장하면 좋죠. 그런 마음이면은 즐거운 도전, 이벤트로 생각하고 축제 같은 거, 명절 같은 느낌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건 좋다. 얼마든지 하셔라. 그걸 계기로 애들이 좀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자기가 노력해보고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부모님 중에 성대경시 치고 나면은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고력을 1년 다녔는데 2년 다녔는데 아직 점수가 이래요. 그러실 거면 하지 마셔라. 그 시간에 내가 이제 그 유리멘탈로 변해요. 결과에 따라 좌우되니까. 그렇죠? 결과가 아니고 내가 노력한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의 성장과 노력에. 그래서 좋은 거는 우리 송대경 씨 같은 것보다 저는 급수 시험이 좋은 것 같아요. 한자 급수 시험, 한국사 급수 시험, 뭐 토익 시험, 토플 시험, 뭐 주니어 토플 시험 이렇게 급수가 있어서 나의 성장에 초점 맞추잖아요. 토플 치면서 1등 뭐 몇 점 이상 이렇게 초점 안 맞추고 점수 올라가는 게 초점 맞추시거든요. 그래서 급수 시험 종류들 최전이 100번에서 최전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치는 거. 태권도로 치면은 뭐 무슨 띠, 무슨 띠, 무슨 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게 급수를 나눠서 내 성공의 피드백이 바로바로 가는 형태. 그래서 내 노력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걸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음악도 좋고 체육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하시는 게 좋고 우리 애가 성대경 씨 지금 금상 따면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꼭 성대경 씨 쳐서 우리의 뭐 브라만 계급이야, 수도라 계급이야, 계급을 알시는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 때 정확한 식을 써서 풀어야 할까요? 풀이 과정을 쓰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머리로 계산되는 부분은 빼고 중간 과정 없이 풀이를 합니다. 빠짐없이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시켜야 될까요? 이 학생은 제가 아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이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음, 음, 자, 풀이 과정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수학은 손으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다 이 신학이 생겼지? 수학을 손으로 하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도 이거 주장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 손으로 하는 거야 하시는 분은 이제 한쪽 측면에서 맞죠. 대충 이거 아는 거야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끝에 디테일로 들어가서 풀어보면 네가 아는 게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네가 모든 과정을 다 체크해. 이런 뜻이실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수학은 손으로 하는 것 중에 굉장한 나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문제를 받으면요. 저 시험지를 보면 표가 나거든요. 막, 그냥 막 써제꼈어요. 엄청 풀이를 막 써놨어. 근데 가만 보면 얘가 자기가 어디로 나갈지 목표도 모르는 채로 막 식만 변형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런 애들은 자기가 어렴풋하게 외웠던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아는 지식에 해당되는 문제를 막 찾아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 유형하고 끼워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기억을 그대로 막 토해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왜 하는지도 몰라. 한참 풀다 보면 제자리로 처음으로 돌아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잘 푼 애들은 한참 보거든요. 가끔 그저거려요. 뭘 하고 있냐면 문제 구조를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구나. 그래서 구하는 게 이거고 이제 주어진 게 이거니까 구하는 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고 주어진 건 이렇게 이렇게 변형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갈 거야. 이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한두 번씩 쓰고 계획을 잡은 다음에 실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쭉 실행을 한다고요. 하다 보면 원래 계획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해한 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요. 풀이 과정 쓴다고 손이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풀이 과정은 내 사고가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정도고 또 자기의 작업 기억 용량을 넘어서서 암산하면 실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기억 용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산 정확도를 위해서 기록을 해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와 그 암산의 최소 단위죠. 한 단위씩 끊어가려는 암산의 이제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그런 건데요. 뭐, 이 학생은 풀이 안 돼도 돼요. 비논리적으로 푸는 학생 아니고요. 암산도 굉장히 잘했어요. 자기 머리에 비해서 시시한 걸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암산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오일러 같은 대수학자는요, 한 10페이지 되는 계산을 암산으로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눈이 멀었거든, 나중에.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다만 비논리적으로 하거나 계속 실수가 생기려면은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풀이 과정을 쓰고 자기 풀이를 검토해야 되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빠짐없이 풀이 과정 쓰는 거는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별로 문제가 없다. 정답률 좋고 물어봤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오 땡큐 땡큐. 네가 머리가 좋다는 증거구나. 땡큐. 근데 비논리적으로 풀면서 풀이 과정 안 쓴다. 그거는 이제 빨리 고쳐줘야죠. 풀이 과정 쓰면서 논리적인지 아닌지 자기가 검토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이긴 한데 실수가 자꾸 생겨. 그러면 얘가 자기 암산 용량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어떻게 주면 좋을까? 여기서 이 정도에서 적어나가는 게 좋아. 몇 번 보여주고 네가 생각하는 암산 용량이 있으면 그까지만 적어. 그까지만 암산해. 그걸 넘어가면 틀리니까 그까지만 암산하고 중간중간 적어가면서 해. 뭐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중학교 이상 올라가서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써서 채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KMC 2차 시험이 대표적이에요. 초등학생이 하는 거. 그래서 풀이 과정 쓰는 훈련을 조금 시키고 싶으면 KMC 본선 진출하면 돼요. KMC 본선 나가면 서술형을 하거든요. 그런 거 정도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풀이 과정 쓰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반 노트라고 했어요. 왼쪽에 풀 스펙으로 다 쓰지 않고 그냥 연습장에 하듯이 막 쓰게 해요. 대신 틀리면 자기가 어디서 틀렸는지 밑줄 긋게 하고 그 옆에 오른쪽 빈자리에 그때부터 풀이 과정 쓰게 해요. 대부분의 사실은 무의미한 계산 흔적만 있기 때문에 별게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키면 나중에 왼쪽에 풀이가 점점점 잘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풀이를 다 쓰라고 하면 지쳐서 진도를 못 나가요. 너무 괴로워요. 특히 남자애들은 악력이 약하기 때문에 쓰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실 필요 없다. 특히 이 학생은 축복받은 경우니까 논리적으로 하고 계산 실수가 적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 예. 어쩌다 한번 틀리는 거는 야 네가 계산해봐 왜 틀리지? 그래서 아이한테 미션을 주십시오.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자기가 그걸 미션으로 삼아서 자기가 계산할 수 있어요. 예, 다른 분도 질문 계속 올려주십시오. 지금 사전 질문 제가 하고 있는 중에 채팅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차례대로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게 다른 분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행시 개념 문제집으로 꼭 해야 할까요? 개념 응용 문제집은 문제수도 많고 반복되는 문제로 지쳐합니다. 조금 심화된 문제로 진도 나가도 될까요? 저희 학원 예를 들어드리면요. 학생의 사고력 또는 문제결력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이해력, 독해력 요 두 개하고 엉덩이 힘 요 세 개를 보고요. 세 개를 보고 선행 교재를 좀 조절합니다. 보통 많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생각 수학이나 디딤돌 기본을 쓰고요. 근데 문제 결력이 좋아요. 그런 학생들은 디딤돌 응용이나 1등 수학을 가지고 그냥 기본 교재로 나가버립니다. 걔들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기본 교재 너무 많이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루한 반복이 많은 거예요. 애들은 다 하는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겨워요. 속도도 느려요. 너무 시시한 거 많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디딤돌 응용이나 1등 수학이 더 재밌다고 해요. 또 어떤 애들은 그냥 최상위 수학 한 것만 가지고 쫙 나가요. 문제 결력 아주 강하고 사고력 아주 강한 애들한테. 네, 뭐 그러니까 경우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어느 책을 하면 좋은지 그거는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70% 룰로 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집 풀려보시고 정답률 70% 정도 나오면 그걸로 가시면 되고요. 90% 넘어가면 너무 쉬운 책, 지루한 책이고요. 60% 언더 또는 50% 언더면 바로 스톱, 60% 언더면은 전문가하고 상담하시거나 안전하게는 스톱.
그렇게 하시고요. 대신 심화 문제집은 개념 설명이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 앞에 개념이 몇 개 없어요, 한 단원에. 그것만 물어보십시오. 개념이나 원리를 이게 무슨 뜻이니? 뭐 설명을 들어보면 아직은 뭐 초등학교 3, 4, 5학년 레벨은 부모님이 이해되시니까 그렇게 들어보시면 좀 더 안전하고요. 정 모르시면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십시오. 저희한테 찾아오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비재원성도 해드립니다. 질문 3.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는 문제집을 선택해야 할까요? 50% 정도의 정답률 문제집은 풀지 않는 게 나을까요? 네. 50%나 50% 언저는 스톱입니다. 전문가는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50% 정답률, 40% 정답률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경험이 적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표 하실 거면 스톱. 굳이 빨리 나갈 거 없거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재학년 진행 중입니다. 공부 시간이 길지 않아 팩터와 문해길, 교과 심화를 모두 다루기는 버거운데 우선순위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국어입니다. 첫 번째는 국어. 오직 하나만 하다면 국어. 국어를 비문학 독서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엉덩이 힘도 길러집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과 생활 태도 형성해 주신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중에서 정해진 시간에 뭔가를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의 정리정돈이죠. 시간의 정리정돈을 훈련시키십시오. 만약에 엉덩이 힘이 길러져서 하루에 2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고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애가 충분히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시고요. 저희가 해보면 3학년이고 엉덩이 힘이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여학생인가요? 어떤 남생인가? 엉덩이 힘이 고만고만하니까 그때 엉덩이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과목은 영어 같아요. 영어는 애들도 지금쯤이면 영어 구력이 좀 있고 영어는 숙제량도 제법 있고 하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하는 것을 자기 미션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엄마가 잔소리해서 막 뭔가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미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유도하셔서 시간의 정리 정도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엉덩이가 좀 길어지면 거기에 수학을 슬쩍 끼워 넣을 때 첫 번째 1순위는 학교 재진도예요. 학교 재진도. 재진도를 하면 2학년까지는 연산학습지 플러스 기본서 한 권 또는 준심화서 한 권이면 되고요. 3학년부터는 학생마다 다른데 연산학습지 아직은 해야 되는 나이니까 연산학습지 한 권하고 학교 기본 참고서 한 권하고 심화교재 한 권 해도 되고 2권 다 할 힘이 안 되면 기본서 한 권만. 대신 어떻게 해주셔야 좋으냐면요. 엉덩이 힘을 기를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과 축하가 중요하거든요. 그 도구로 이렇게 하십시오. 단원이 끝나면 단원평가가 늘 모든 문제집에 있어요. 근데 단원평가를 숙제로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단원 끝났어요. 단원평가는 패스. 2단원 나가세요. 2단원 끝날 때쯤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나서 1단원 내용을 까먹을 만할 때쯤에 일단은 테스트를 보겠다. 예를 들면 토요일이면 토요일 시간을 정해요.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 볼 테야. 네가 공부하려면 앞에 쭉 개념원리 한번 보고 틀린 문제 한번 풀어봐 해서 그 시간을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단원 평가를 뭐 40분 딱 정해서 쳐요. 그래서 사전에 기준 점수를 정해요. 80점 이상 통과 또는 90점 이상 통과. 그래서 시험 쫙 쳐서 통과하면 마치 이게 띠 하나 딴 거, 급수 하나 딴 거예요. 야, 승고, 잘했어. 열심히 하더니 점수 통과했구나. 축하해. 안 됐어. 통과 안 됐어. 그러면 아쉽다, 야. 뭐 틀렸는지 보고, 그 다시 공부한 다음에 오답노트 해봐. 다 풀면 성공. 뭐, 그런 식으로 단원 평가를 인정과 축하의 자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습관이 더 들어요. 그냥 숙제만 하고 씩 넘어간 거라
인정받은 거랑 다르죠.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도 해요, 애들이. 자, 이렇게 하시면서 기본서를 하시고요. 힘이 좀 더 생기면 그 다음에는 저라면은 심화서를 안 하고 문제결력 전문 교재를 할 것 같아요. 뭐 팩토도 좋고 필지도 좋고 그래요. 왜냐하면 심화서는 까다로운 게 꽤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가 자기가 알고 있는 기본서의 내용이 중복돼요. 아마 심화 문제집을 해도 거기 있는 자기가 투입하는 노력에 100을 투입했으면 한 60 정도는 기본서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거를 또 반복해요. 반복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는데 한 30, 40%가 좀 더 어려운 그런 건데 고통스러워요. 엉덩이가 겨우 하는 정도면 심화 문제 한 건 다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게다가 문제 해결이 약해서 어려운 문제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짜증 막 내고 안 되거든요. 붙들고 해봐도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애들은 안 풀리는데 뭐 짜증 내고 포기하고 별표 치고 설명해 주세요 하고 부모님도 답답하니까 에이 네가 그렇지 하고 설명해 줘버리고 끝난다고. 아니면 힌트를 주거나. 그러면 영원히 힌트에 중독되거든요. 설명에 중독돼요. 근데 문제를 전교재는 겹치는 게 없고 새로운 도전이에요. 양도 매우 적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50분 줌으로 온라인 문제 결력 하거든요. 그래서 필기 수학을 하고 있는데 필기 수학 저희가 하면은 애들이 50분 동안에 다 풀고 가는 애도 있고 뭐 거의 다 풀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속죄라고 해봤자 많아봤자 5문제 요 정도가 남아요. 그조차도 애들이 안 시켜도 쭉 해요. 그냥 숙제 다 했니? 하면 애들이 해요. 뚝딱 해요. 그래서 저희 애들 숙제 이행률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단어 정도 하면은 공부량은 안 많은데 머리 좋아지는 건 좋아져요. 어느 정도 효과냐면 이 정도만 투입해도 심화 문제집 3시간짜리 공부량에 해당되는 머리가 좋아져요. 심화 문제집은 뭐 겹치는 것도 많고 계산 훈련, 이런 지식 훈련이 많지 머리 개발하는 거는 조금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를 전문 교재는 그것만 모아놨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머리가 더 좋아져요. 애들이 성취감도 더 있고 덜 지루해요. 새로운 걸 하니까. 그리고 좀 하면서 그래도 공부량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엉덩이가 커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과 심화를 밀어 넣으면 잘 받아들여요. 왜냐면 문제가 좀 잘 풀리거든요. 머리가 좋아져서. 자, 그래서 우선순위 1번 연산학습지, 2번 기본서, 3번 문제결력, 4번 교과심화. 근데 근본적으로는 애 엉덩이는 한정돼 있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따지지 마시고 엉덩이를 늘려주셔라. 엉덩이 늘리는 방법은 제가 오늘 앞부분에서 좀 말씀드린 걸 이용하셔라. 자, 사전 질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엄마표 교재 선택 시 기본서 플러스 준심화서를 디딤돌 기본, 디딤돌 응용을 한 권으로, 디딤돌 기응으로 기본 플러스 응용 한 권을 해도 좋을까요? 아니 따로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이고 모르겠네요.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이 준심화서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전체를 보면 저는 좀 분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을 한꺼번에 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기본을 했어요.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심화 문제를 같이 해요. 많은 학원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심화 문제가 잘 풀려요.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근데 얘를 2주 정도만 분리해서 풀면은 한꺼번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못 풀어요. 까먹었거든요, 좀. 그래서 이렇게 분산 학습을 하면은 자기가 진짜 아는 거랑 어렴풋하게 아는 게 구별이 돼요. 그리고 좀 까먹었기 때문에 그걸 꺼내려고 노력하면서 머리에 확실하게 박히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분산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연속학습을 보통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끝장을 본 것 같고 문제도 잘 풀리고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성취도는 떨어져요. 분산학습이 2시간 연속한 것보다 1시간, 1시간을 분산해서 학습한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출하려고 노력할 때 머리에서 지식이 재구성되고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모르는 게 표가 나요, 그때. 그래서 저는 분산해서 따로 떼서 시간차를 두고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말씀 중에 잡기로 빠질 수도 있다시며 바둑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바둑이 집중력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이에게 방과 후로 시키고 있는데 이 시간에 차라리 공부에 집중시키는 게 나은 걸까요? 음, 바둑은요, 제가 어지간하면 딴 거 안 하는데 바둑은 달립니다. 저희 학원에도 정말 얘는 서울영재고 갈 수 있다 싶었던 애인데 바둑을 배우더니 애가 엄청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왜냐하면 바둑을 무조건 이기고 지는 그 재미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애들이 바둑이 지는 게 똑딱똑딱 해서 결판 딱 나잖아요. 이기고 지고 너무 매이는 거예요. 집중은 하죠. 근데 멘탈이 약해져요. 곰곰하게 깊이 생각하는 거 집중력 기르려고 했더니 오히려 자꾸 상대방을 의식해요. 이기고 지는 거, 속도를 1등하는 거를. 그리고 좀 지나면 바둑이 깊다고 해도 학문하고 비교가 안 돼요, 깊이가. 그래서 바둑에 빠져서 학문을 멀리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머리 좋은 애인데 끊지를 못해요. 특히 남자애들. 아마 이 경우는 남자애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남자애들은 나중에 부모님이 얘 바둑 그만두고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바둑에 빠져 있을 때 못 끊어요, 부모님이. 물론 그걸로 해서 프로로 나가고 그것도 인생이긴 하죠. 근데 공부의 도구로 삼으셨으면 너무 위험한 칼을 쥐어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견입니다. 혹시 바둑을 해서 도움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 한정된 경험에서는 저는 바둑 때문에 망친 남자애들을 뭐 10손가락 근처까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머리 좋은 애들이 바둑을 빠져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3학년 현행 중인데 4학년 선행반은 시작되는 수업이 있을까요? 네, 아마 바둑에 빠질 정도이면은 좀 땡기십시오. 저희가 4학년 1학기 하고 있는 반 진행 중이에요. 얘들이 여름 방학 때 딱 4학년 1학기로 시작했는데 3학년 2학기로 시작했는데 지금 4학년 1학기 하고 있어요. 4학년 시작반은 없고요. 조금 땡기십시오. 저희가 테스트 보고 나면 맞는 레벨을 말씀드릴게요. 바둑하는 애들은 머리 좋기 때문에 보통 땡기면은 쫙 땡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땡땡님 반반 노트는 몇 학년 과정부터 할까요? 반반 노트는 저강은 안 돼요. 아 그래요. 요거는 저희 수업 듣는 학생이라 제가 아는데요. 저희가 보통 4학년 때 많이 시켜요. 근데 이 반은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말씀 상의해서 뭐 알아보고 아마 이제 반반 노트 진행할게요. 반반 노트가 뭐 제가 독창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해보면 반반 노트가 뭐 효과 있더라고요. 반반 노트 할게요. 근데 다만 저희가 제작해서 반반 노트 무료로 나눠드리는데 너무 두껍고 무겁고 못생겼대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좀 예쁜 거 따로 사서 하던데 그래도 되고요. 너무 작은 건 하지 마십시오. 쓸 자리가 좀 오른쪽 비워놓기 때문에 쓸 자리가 너무 좁아지더라고요. 일부러 그래서 저기 좀 큰 거 했는데 예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남자애들 그냥 막 하는데 여자애들은 예쁜 거 좋아서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근데 이 학생이 제가 아는 그 학생이 왜 엄마라면 안 될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생 같은데 두 얼굴의 아가씨인가? 집에서랑 밖에서랑 달라요. 그냥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음,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밤이 너무 늦어서 안 하시나? 음, 네, 질문, 사전 질문, 또 현장 질문 다 감사합니다. 밤에 제가 너무 앞에 설명을 길게 해버리는 바람에 질의응답이 좀 너무 늦어졌네요. 한 1분만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음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음성으로 하면 장점이 있어요. 주고받으니까 더 깊이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음성으로 하셔도 돼요. 질문. 타이핑 치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동 중이거나 폰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음성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많이 나가셨네 벌써. 밤이 늦어서. 네, 그래요. 네. 왜 유유하셨을까? 네, 감사합니다. 5학년 선행반 시작되는데 4학년 선행 없이 5학년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왜 안 되죠? 안 돼요. 네, 밟고 가야 되고요. 네, 저희가 중간 과정 이제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죠. 4학년 과정 좀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테스트 보고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네. 자,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학원에 연락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지금 사고력은 GTG 다니고 있고 교과는 중도 포기했는데 조만간 상담 가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이제 교과 설치할 나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